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운송 파트입니다. 운송 파트. 결제 파트를 사실 다루긴 했는데 내용을 좀 더 줄였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운송 파트는 이게 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국제 물류론이나 국제 운송론 같은 해상 운송론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지만, 요게 또 물류가 아니라 이 상무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운송, 국제 운송의 개념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운송, 그 무역 실무에서 말하는 국제 운송과 그 국내 운송, 국내 배송, 수배송과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스템들을 논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물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역하고 물류를 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붙여놓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긴 한데, 국제 운송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수출입 물류, 수출입 무역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 글로벌화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를 수급을 해외를 통해서 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생산 기지나 판매 시장 자체가 해외에 있다 보니 그러한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의 연장선에서 물품의 어떤 국제적 운송은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재료나 중간재, 부분품, 부품, 그리고 최종 완성된 제품을 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원가를 절감시켜 가면서 효율을 좀 창출을 해내려면, 효용성을 높이려면 어떤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류에서 얘기를 할 때,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노드라고 합니다. 마디, 접점, 이런 표현을 쓰죠. 저도 노드는 썼지, 이걸 국어로 번역해서는 잘 안 쓰게 되는데, 노드, 그 터미널이나,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 김해공항, 아니면 양산 ICD, 아니면 저기 북항, 신항만,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곳이 이제 노드가 되고, 노드들을 연결하는 경로 있죠. 경부선 철도가 될 수도 있고, 국내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해로가 될 수도 있고, 항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링크,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사이를 링크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드와 링크를 오고 가는 수단들, 그런 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 운송 중에서 해상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당연히 해상 운송, 해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션 트랜스포테이션, 쉬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해상 운송의 개념은 당연히 그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화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에 사람을 옮기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나 화물들을 어떤 장소에서,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작업, 현상, 역할을 이제 해상 운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상 운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기존보다 어, 해상 운송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이란 부분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고, 어,
이 어떤 나무배, 나무배의 바람과 조류의 힘만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를 한다는 게, 우리가 바다는 거칠다라는 게 그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실제 먼 바다에 나가서 겪는 바다의 어떤 풍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항해였는데, 이제 조선 기술이 발달하고 뭐 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선박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것 자체에 위험성이 많이 감소하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운송이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항공기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거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운임도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쳐가지고 막 운임 그 지수가 상승하고 이러면, 뭐 전기선의 경우에는 거의 뭐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선복을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배정받기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대적이다 혹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량 운송은 맞죠. 비행기나 철도가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의 운송량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은 원거리 운송이죠. 먼 바다를 통해서 다른 대륙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다라는 항로, 물론 이게 바다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도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도로나 철도에 비해서, 혹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을 닦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철도와 도로는 그 시설, 도로망을 구축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배는 이것이 뭐 자연적인 장벽이 있지 않는 이상 어디든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국제성이 있죠. 국제 운송을 위해서 이 해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항공기에 비해서 속도 당연히 느리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열 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잖아요. 뭐 동부와 서부가 뭐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배로 가려고 하면 최소 뭐 한 2주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성이 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해상 운송의 운송 형태를 좀 보면, 해상 운송은 크게 나눠봤을 때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선 운송은 소량 화물, 소량의 화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와 혹은 아니면 카톤 박스 이런 데다가 조그만 화물, 공산품이나 이런 화물들을 운송하는 그런 것이고, 전기선은 정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시내버스처럼 운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운 동맹, 뭐 해운 동맹보다는 요즘에는 해운 선사별로라는 말이 맞겠네요. 해운 선사별로 이런 운임표라든지 운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타임테이블이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해상 운송 계약을 하고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정기선 운송이고요. 부정기선 운송이 있습니다. 뭐 트램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대량의 벌크 화물, 뭐 강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부정기선 운송인데, 이거는 정기선이 아니란 얘기죠. 부정기선이란 말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장소에 맞춰서 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처럼 글로벌 물류 위기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운임이 상승하는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은 보통 화물 전용선, 뭐 강석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전용선, 혹은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재래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재래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유나 이제 석유를 수출입하는 그런 유조선들도 다 부정기선 운송을 통해서 운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이들 두 가지 중에서 부정기선 운송부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기선 운송은 정해진 항로나 정해진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주와 뭐 선주 혹은 뭐 운송인 간의 계약에 따라서 항로나 일정이 수시로 바뀌거나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를 부정기선 운송이다라고 합니다. 일정한 항로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한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때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그 항로를 운송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운송업자와 하주가 항해 용선 계약, 그 항해에 대한 배를 빌리는, 배 빌린다는 개념으로서의 용선이에요. 용선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 차터라고, 이게 이 의미가 배를 빌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선박에 이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선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빌려서 운항을 하는 거죠. 부정기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항로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요. 곡물이나 강석이나 이런 것들, 유류나 이런 것들을 이런 벌크 화물을 그리고 자동차도 보통 부정기선 운송인데 뭐 자동차 전용 로로선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화물의 대량 수송을 목적으로 하고요. 운임은 보통 하주와 선박회사 간 협의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데, 이게 운임 지수가 있어요. 글로벌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뭐 발틱 운임 지수니 뭐 이런 그 운임 지수에 따라서 주식처럼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이 운임 지수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전기선보다 낫다. 뭐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데, 총액 기준으로 하면 부정기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톤당 운임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전기선이 조금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기선보다 낫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부정기선이라는 것 자체가 대량 화물을 운반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운임의 총액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기선은 뭐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운임의 총액을 놓고 보면 부정기선이 더 많을 수 있고, 이제 톤당 뭐 화물의 톤당 운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기선이 비쌀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부정기선 운송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를 빌리는 계약 형태의 용선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용선 계약서 차터 파티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용선 운송 계약은 그 어떤 계약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종류를 조금 나눠보면, 용선 운송에 대한, 용선 계약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갈게요. 해상 운송인, 이건 뭐 선주가 될 수도 있고 선주로부터 나용선을 한 해상 운송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로부터 항해의 그 어떤 기간 혹은 어디 항구에서부터 어디 항구까지 항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의 공간, 십 스페이스를 이제 선복이라고 해요. 이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 약정을 이제 용선 운송 계약이라고 하고, 배 빌리는 사람, 이런 운송인으로부터, 선주로부터 배를 빌리는 사람을 용선자, 차터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배 빌리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을 하는 거죠. 운임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를 빌리느냐에 따라서 일부 용선과 전부 용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빌리는 것이냐, 배의 일부분만 빌리는 것이냐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선복에 대한 공간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계약 형태를 놓고 이 용선 운송 계약을 나눠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용선 운송 계약의 계약 형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항해 용선, 기간 용선, 나용선,
뭐 나용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선박 임대차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나눠봤을 때 항해, 기간, 나용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항해 용선은 어떤 특정한 항구로부터 다른 특정한 항구까지 선복을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계약을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하고, 기간 용선 혹은 정기 용선은 어떠한 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배를 빌리는 것을 기간 용선이라고 하고요. 나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임대차랑, 선박의 임대차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선자가 계약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선박 그 자체를 선주로부터 빌려서 이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배를 운용하는 그런 경우를 나용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항해 용선 계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항해 용선 계약은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하주한테, 용선자한테 운송이라는 행위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운송 행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뭐 부산항에서 LA 롱비치 항까지라고 하면 그 구간에 항해를 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선 기간도 놓고 보면 선적항에서 선적 준비 완료된 시점부터 양육지에서 하물을 내릴 때까지가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고, 항해에 이 하나의 항해에 대해서 뭐 선복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선료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뭐 중량에 따라서 뭐 부피에 따라서 뭐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용선료 계산에 대한 방식에 따라서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고, 용선료는 그래서 이 일종의 운송 행위를 제공한다는 것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 보수로서 용선자가 운송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항해 용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선박의 점유권자, 지배권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되고요. 선주는 그래서 이것을 운용을 할 때 선박에 들어가는 간접선비, 직접선비, 운항비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들의 성격을 좀 이야기를 하면 간접선비, 뭐 사실 간접선비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직접선비와 운항비가 중요한데, 직접선비는 선박을 어떻게 보면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접 선비에 들어가는 것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원의 급료 같은 겁니다. 선원의 급료라든지 아니면 그 배에서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모품, 선용품이라고 하죠. 배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뜻으로 쓰는 게 이제 선용품인데, 선용품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선원에 대한 어떤 그 월급, 선원 월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잡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운항비는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윤활유값 뭐 이런 거, 운항비, 기름값. 간접선비는 뭐 조세,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선박을 운항을 가능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선용품이라든지 선원의 급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선비라고 하고, 연료비 이런 것들을 운항비라고 하고,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간접 선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항해 용선 계약은 운송인이 선주가 용선자에게 운송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선비, 간접 선비, 운항비 이거를 다 자기가 부담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운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가 이 고객이 이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항해 능력을 갖춰야 돼요. 가망성을 유지하려는 의무에 있어서 뭐 선원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선비를 선주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선박에 대한 통제를 선주가 하고 자신이 직접 선원이나 선장을 고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용선인은 배에 함을 싣고 그런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배의 공간을 빌려서 자기 함으로 싣는 것일 뿐이에요.
용선자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운용이 되는 게 항해 용선 계약이고요. 이 항해 용선 계약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젠콘 서식이란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 용선 계약을 보도록 할게요.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주나 운송인이 누구한테? 용선자에게, 배 빌리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정기 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 일정 기간이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3년, 4년,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 기간 동안 배를 알아서 쓰세요 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항해를 하든지 말든지 뭐 어디로 보내든지 이거는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이제 렌탈을 하면 전세를 월세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월세 내잖아요. 우리가 배를 그 장소 방을 빌린 것에 대한 이제 월세를 내듯이 이 기간 동안에 월세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용선료를 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하고 뭐 용선 기간에 따라서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빌리면 뭐 6개월 이렇게 빌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배를 이용을 해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기간을 딱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보수로서 용선료를 용선자가 운송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기간을 딱 설정을 해놓고 렌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월세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소유주가 되는 건 아니죠. 집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선박의 소유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아 있고 나는 그 기간 그 집주인하고 이야기한 기간 동안 내가 거기 그 공간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선주가 부담하는 몫이 직접 선비와 간접 선비를 부담을 하고요. 용선자, 배 빌리는 사람은 기름값, 운항비를 부담을 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배에 선원이나 선장 이런 사람들을 선주가 고용을 하고 관리도 선주가 하는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저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움직여라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소유자의 가망 능력에 대해서 가망성을 갖춰야 되는 가망성은 사실 뭐 항해 용선 계약이나 이 정기 용선 계약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장 선원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직접 선비를 자기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 용선 계약은. 근데 이제 계약 기준이 항해 용선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였다면 정기 용선은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뭐 아니면 1년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결정을 해서 넘어간다는 부분이고, 이 정기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벌트 타임 폼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용선 계약이 있어요. 나용선 계약은 뭐 선박 임대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운송 수단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성을 갖춘 나선박, 그러니까 배 그냥 자체, 빈배 자체를 용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나용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뭐 길게는 30년, 뭐 짧게는 뭐 5년, 10년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 주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그 배를 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는 나용선을 통해서 배를 빌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나용선은 사실 그 무역 거래를 하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나용선을 하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이 나용선은 뭐냐면 대형 선사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SC라든지 머스크라든지 그런 선박 그 선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을 전부 다 자신 소유의 선박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부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머스크 그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선 비율이 높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뭐 한 60% 운영하면 나머지 40%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빌려 가지고
자기의 노선에 막 투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 이제 나용선 계약을 통해서 배를 뭐 30년 거치로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용선 계약하고 나용선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 나용선의 경우에는 직접 선비하고 운항비를 모두 용선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의 선장 선원 그 선용품 이런 거를 배 빌린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고용하고 관리하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배 주인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나용선을 통해서 배를 빌려가는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배 운영하고 돈벌이 해라고 해서 장기간에 그냥 빌려주고 꼬박꼬박 뭐 월세나 뭐 임대료를 받는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그냥 빈배 상태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그 자체 뭐 선원이나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선박 그 자체가 가망성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용선 계약서도 이런 나용선 계약을 에서 쓸 수 있는 베어컨 서식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선 운송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끊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